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세미나 주제는 채권입니다. 22년도 채권 시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많은 투자자분들을 울고 웃게 했었던 그런 섹터인데 23년도 채권 시장 전망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채권 시장이 어렵고 설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쉽고 좀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아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23년도 채권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23년도 채권 시장은 2022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면서 많은 투자하는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면 2023년의 금리는 아직까지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좀 아쉽게도 그렇게 빠르지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건은 2022년보다 2023년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22년도는 좀 잠깐 어떻게 보셨어요? 2022년도는 사실 저 금리 상승뷰를 봤어요.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상처럼 금리가 굉장히 크게 튀면서 어려운 환경이 됐었죠. 네,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23년도 연간 전망 세미나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연간 전망 리포트 여기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의 물가 경기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시중금리와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럼 장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 2022년에 이제 채권 시장과 이제 주식 시장 전부를 괴롭혔던 이슈는 물가죠. 물가는 여전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방향성은 그래도 2022년보다는 아래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면서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4페이지의 그림 3가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물가를 선행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입니다. 임대료가 쭉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주택가격 상승률과 매매 건수도 조금씩 하락하면서 이제 물가 하락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심리 역시도 코로나19 수준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하방 리스크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물가에서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33%에서 40%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내년 초 이후에 미국 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금리가 약간 상승폭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인상의 속도 조절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금리 선물에 반영된 FOMC별 기준금리 전망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에는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피복 기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GDP와 자산 시장을 좀 지수화한 그림인데요. 그동안은 미국의 GDP와 대비해서 부동산과 주식이라든지 기타 자산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2022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오버밸류됐던 자산 가격들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제 환경을 비롯해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시장은 그에 반해서 인상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는 기준금리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12월 FOMC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 1분기 정도 경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금리 선물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시장이 지금 좀 앞서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시행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는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금리가 떨어지지만 아쉽게도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보통 기대감을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으면 기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반대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의 수준은 아까 금리 선물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인하까지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빠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가 있죠. 물가를 잡겠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는 6%, 5%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평균적으로 어느 한 기간 동안 2% 정도의 물가 목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여태까지 2022년 1년 동안 고물가가 계속됐기 때문에 2023년에는 0%대 물가가 꾸준히 나와줘야만 사실 2023년에 평균적인 물가가 2% 정도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아니고서야는 그럴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물가 수준이 아니라 중립금리라든지 기타 경제 수준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연준은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을 물가가 높더라도 중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아직까지는 목표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하를 시그널링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꾸준히 기준금리 한 5%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반복적으로 경기가 추가로 안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피봇 기대가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통화정책의 종착점이나 통화정책의 전환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실질금리가 0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8페이지의 왼쪽에 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이제 물가 수준이고요. 물가를 전월비 0%에서 0.5% 정도로 이제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같이 그린 그림입니다. 미국의 내년 물가가 평균 월간으로 0.4% 이내에 머물러야만 미국의 실질 기준금리 자체가 플러스 영역에서 좀 안착할 수 있고요. 지금 2022년 10개월 동안 나온 미국의 물가의 평균적인 전월비는 0.6%가 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좀 많은 수준으로 물가가 좀 떨어져야 연준이 원하는 실질금리 양의 영역까지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인하를 시그널링을 해주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금리를 좀 빠르게 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결국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물가지표는 원래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연준이 우회적으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들이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실 통제를 하는 부분이에요. 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총 4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제 물가지표를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생산 비용도 많이 올랐고 가수요도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특히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물가 조절을 위해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4가지 경로 중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혹은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경로 자산 가격 상승입니다. 자산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이 네 가지 경로 중에서 어느 한 경로 정도는 좀 아래 방향을 향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연준이 물리적으로 좀 조절 가능한 부분은 자산 가격 상승, 이 세 번째 경로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실제 긴축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반복적으로 좀 주게 되면 자산시장, 특히 이제 위험 자산이 좀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 금리 자체가 상승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률이 조금 주춤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실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연준은 여태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고 물가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사실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립금리랑 경제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기준금리의 최종선 한도선은 대략적으로 5%에서 5%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상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인상은 내년 1분기에 종료가 되면서 그 자체는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이긴 하겠지만 연준은 시장으로 하여금 그 과한 피복 기대를 좀 가지지 않도록 하는 중간중간 그런 좀 매파적인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멘트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종료되고 내년에 인상의 누적 효과 때문에 경기가 좀 침체의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린 임대료와 같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의 방향성은 아래로 갈 수 있지만 이런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의지 그리고 이런 개입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인상은 내년 초에 중단을 하되 긴축 여건은 좀 지속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옆에 글자에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사실 속도 조절과 최종 기준금리 하향 그리고 빠른 피봇의 실행은 모두 다른 말이고 연준은 다르게 시그널링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준 시그널링은 속도 조절, 인상을 하기는 하는데 인상의 속도를 우리가 좀 줄이겠다라는 것까지 아직 시그널링을 준 상태고요. 시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피봇 실행,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하는 그 빠른 피봇 실행을 원하는 거고 그게 이제 금리 선물에는 좀 인하로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목적이 물가 안정이고 그 물가 자체가 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평균 2%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은 낮기 때문에 2023년 중에 연준의 피봇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장의 기대감은 항상 먼저 앞서가죠. 그래서 인하 기대감은 지금처럼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이제 금리 하락 요인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연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시장의 기대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금리의 변동성은 2022년보다는 낮겠지만 2023년에도 좀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물가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를 이제 전망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상 여파 때문에 가계가 굉장히 어렵다. 혹은 기업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그런 이자 부담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미국과 한국이 조금 구분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고요. 미국 경제는 사실 한국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제 수출에 바이어스된 국가이지만 미국은 내수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가계 자체의 체력과 고용시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믿는 구석은 일단 가계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소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가게에서 첫 번째는 보험을 해지하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연체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상이된 지금 상황이고요. 위에 보시면 미국의 가계의 DSR, 모기지와 모기지 제외한 부분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죠. 미국 경기 자체가 사실 인상을 글로벌리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좋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글로벌리 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나마 긴축을 조금은 견뎌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믿는 구석이 좀 가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고용은 실업률이 한 3.7에서 3.8% 정도에서 꾸준히 머물고 있고 비농업 신규 고용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왼쪽의 아래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는 자발적인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는 이런 자발적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워낙에 실업에 관련한 이제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가계는 지금 임금 외에도 초과저축이 1.7조 정도 누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 자체를 조금은 더 끌고 가거나 인상은 1분기에 끝나더라도 시장으로 하여금 인하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조금 강하게 연준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가계와 고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죠. 고용 자체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앞서 보셨다시피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미국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다 보면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거나 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연준의 목표 자체는 물가 안정 플러스 고용 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봤을 때는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긴축은 중지하더라도 인하를 굳이 시그널링을 해서 여태까지 한 인상의 효과를 축소시킬 필요성은 굳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피봇에 대한 기대는 2023년보다는 2024년 초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4개를 보시면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투자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주요 권역의 GDP 전망치예요. 미국, 유로존, 영국, 중국이고요. 중국을 제외하면 2022년보다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꾸준히 시작되면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났고요. 적어도 2022년보다는 2023년의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좀 현저히 낮아진 상태는 맞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에 돌입하면 사실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주식도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만 지금 2023년의 경제가 2022년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이제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이 되었고요. 오히려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채권과 주식,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두에게 조금 이로운 환경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침체는 얼마나 반영됐고 지금 침체가 언제 오고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 동기간에서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침체라는 것은 보통 후행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알 수는 없는데요. 대신 금융시장 지표, 특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 침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을 해서 본 걸 보면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1년 이내의 경기 침체 확률 60%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요. 2년 이내는 85%에서 90%까지 이미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에 반영이
반영을 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년에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이미 빠른 속도로 최근에 반영이 된 부분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많이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리의 고점은 과거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형성이 됐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채 10년 금리인데요. 보통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FOMC를 통해서 1년에 8번 이제 결정이 되죠.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후의 기준금리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채 시중금리는 보통 미국의 FOMC를 기준으로 해서 한 2, 3개월 전에 고점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하기 전에 3개월에 고점을 형성한 뒤에 빠르게 하락한 뒤 그 다음에 횡보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추세적인 과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FOMC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11월 FOMC 의사록과 최근에 파월 의장 연설에서 12월부터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현재 연준이 발표해준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1분기경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을 취합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미국채 10년 금리의 고점은 대략 지금 정도 수준이거나 늦어도 내년 초 정도의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하락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세미나 중간에 잠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질문, 그다음 정리를 하려고 좀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를 쭉 들어봤을 때 사실 저는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시장은 결국에는 기대감을 먹고 산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뭔가 좀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도 금리는 내려갈 건데 그 속도 자체는 조절될 거다를 이제 총 소비, 그 다음에 견고한 고용, 그 다음에 침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멈춰진 그리고 경직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QT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금리 흐름이 좀 어떻게 될 건지 그 구체적인 이후에 좀 질문들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QT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QT 자체가 내년에 있는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꼭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일단 장표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긴축은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인상은 긴축의 끝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인상 인하밖에 이제 통화정책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QE를 통해서 그동안 미국의 채권 시장에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긴축은 사실 인상이 끝나고 이 비대해진 대차제조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줄일 것인가라는 부분인 거고요. QT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채권의 만기 도래 자산을 만기 도래가 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소극적인 QT가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통시장에 매각하는 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미국 연준은 이제 두 번째 적극적인 QT는 해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는 워낙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대차제조표가 빠르게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 인상이 끝난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QT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밑에 원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중기채 및 채권입니다. 대략적으로 5에서 7년 그리고 10년, 30년 정도의 듀레이션을 가진 미국 국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전반적인 전체 미국 국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을 만약에 유통시장에 판다. 그런 수급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QT가 얘기가 되기 전에 조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수 있는 통화정책 리스크는 이제 연준의 QT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교과서적이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미국의 금리뿐 아니라 이제 명목 금리, 우리가 금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상 단기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상 단기 금리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그런 기대감, 시장은 기대감을 먹고 살죠.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간 프리미엄은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할 때 좀 더 시간에서 오는 그런 리스크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때문에 주는 추가적인 보상을 우리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QT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차제주표에서 비중이 많은 중기채 및 채권, 그러니까 5년 이상 중장기채를 QT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미국의 금리를 움직이는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5년 이하의 단기채는 통화정책 관련된 예상 단기금리와 좀 더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중장기채 이상은 예상 단기금리보다는 기간 프리미엄 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큰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2014년, 15년 이후부터 기간 프리미엄, 이 위에 있는 회색 선이 보면 마이너스에 있죠. 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사실 시장적으로는 굉장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준이 대차제주표를 비대하게 늘린 그런 되게 여러 차례의 QE들, 특히 2008년 이후부터 집중됐던 그 QE가 미국의 중기채나 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금리, 특히 장기금리는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금리의 상승은 거의 대부분 기간 프리미엄보다는 통화정책 인상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나타난 상태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특히 중장기 국채를 유통시장에 매각하는 형식의 적극적인 QT를 한다라고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직은 마이너스 구간인 기간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금리가 잠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 또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끄시면 안 되고 이 QT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걸 어떻게 시그널링 하는지 어떤 스케줄대로 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투자 타이밍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렸죠. 사실 미국 얘기를 더 많이 드린 이유는 한국의 채권 시장, 한국의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연준에 좀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에 대해서 가계 부분을 설명할 때 요 가계가 한국과 미국이 좀 구분되는 가장 큰 요소다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25페이지에 그림 3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계가 굉장히 아까 견조했죠. 신용카드 연체율도 굉장히 낮았고 DSR, 모기지와 모기지 제외한 대출의 DSR도 굉장히 수준이 낮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부채를 전부 디레버리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금리부를 확 줄이고 고정금리부 부채를 늘렸고요. 고정금리부 부채는 미국은 지금 현재 한 98에서 99% 정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가계가 가진 부채에는 이자 부담이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표는 다 좋지 않은데 미국 가계만 견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고정금리부 부채보다 변동금리부 부채가 많은 국가는 기준금리 인상기에 훨씬 더 타격이 크고 경기에 좀 더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나라고요. 2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단 한 번도 디레버리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늘어나기만 했고요. 최근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DSR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분기 정도부터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YOY로 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에 보면 가계 대출 수요가 지난 2005년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걸 보이시죠? 2022년 들어서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자 부담이 가계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그때야 겨우 이제 가계 대출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 가계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가계가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르다는 부분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앙은행의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와 같은 변동금리부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경제주체 행태를 굉장히 빠르게 바꾸게 되고요. 특히 내구재 소비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주식과 주택 자산 효과를 모두 음의 효과로 만들게 되면서 전반적인 자산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 비중이 좀 더 크죠.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채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꾸준히 나타나게 되면서 연간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의 이자 부담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다시피 한계 기업도 이자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한계 기업 자체가 부담하는 부채의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위험한 이제 분석이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은 가계와 고용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경기 침체는 이미 금리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경기의 침체의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금리 하락하는 속도도 미국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드린 이 한국의 얘기만 들어보면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도 내년 초 1분기 정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망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 물가에 대해서 느끼는 전망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내년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높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그렇게 소비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11월 CPI는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인정했듯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의 물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를 선행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4% 중반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기준금리 인상을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경제 주체, 전체적인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은 꾸준히 인상을 하는데 이어서 우리나라는 인상을 중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금리차, 거기에서 오는 외국인의 자본 유출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대외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내년 1분기까지 연준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는요. 지금 3.25까지 인상을 이미 했는데 내년 1월 금통위에서 3.50 정도 수준까지 인상을 하고 중단을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선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 초에 물가가 추가로 예상보다 안정이 되거나 최근에 있었던 레고랜드와 같은 크레딧 리스크가 좀 장기화된다거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아니라면 최대로 3.75까지 추가로는 인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실 그림인데요. 통화정책의 주체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 글로벌 이제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기와 좀 동떨어져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환율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차, 그거로 인한 자본 유출, 뭐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을 때는 환율은 수입 물가 경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과 같이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근데 코로나 시기 이전과 코로나 시기 이후는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건 코로나 시기 이전의 달러 인덱스와 한국의 CPI 그리고 유로존 CPI를 왼쪽에 상관관계를 그렸고요. 우측에는 코로나 시기 이후의 달러 인덱스와 한국 그리고 유로존의 CPI를 같이 그렸습니다. 그 이전의 상관관계를 뜻하는 R스퀘어는 거의 0에 가깝죠. 이 얘기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교과서랑 배운 거랑 왜 이렇게 괴리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환율이라는 것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인 때문에 물가는 변하게 되고 수출업체는 현재의 환율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하는 환율 수준을 통해서 미리 가격을 픽스해 놓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와 교과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것의 전제는 한 환율의 방향이 굉장히 빠르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강세가 갔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달러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물가에 주는 영향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높아졌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우측에 위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R스퀘어가 갑자기 0에서 0.59 0에서 0.42까지 올라가죠. 사회과학적 현상에서 R스퀘어가 0.3에서 0.4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은 많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첫 번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목적.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목적은 모든 국가가 동일합니다. 1차적인 목적은 물가 안정이죠. 이 달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높아졌다면 통화정책을 하는 그 목적이 물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할 때 되게 많이 봐야 하는 요소가 다른 무언가에서 달러로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주체성 자체가 우리나라 대내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수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 미국의 경제적인 수준 이런 거에 많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가계, 부채 부담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 중단하는 것이 좀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지만 이런 통화정책의 주체성과 달러 인덱스와 물가 간의 상관관계 이런 변화된 상황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내년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꾸준히 말씀하신 그 부분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그거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내년이라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지거나 갑자기 좋아지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물가는 낮아지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높은 수준이고 경기는 안 좋아질 거지만 그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이미 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 위험자산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채권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죠. 채권 투자를 할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좀 높은 수준에서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뿐 아니라 미국 금리는 지난 10년간 제가 2009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봤을 때 최근 한 10년 정도의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채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캐피탈 게인, 자본 수익도 있지만 이자를 얻으려고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금리 수준이 굉장히 10년 만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캐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면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더 기간적으로 우리가 유리할 수 있고 분할 매수 측면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 자산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이 결국 채권에 또 이전이 되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금리 자체가 확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이자 부담이 떨어지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해피한 그런 국면은 사실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채권의 캐리 수익과 자본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10년 만에 온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쭉 세미나를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크게 약간 두 가지 포인트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방향과 속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향 자체는 아래쪽이겠으나 속도는 더딜 것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과 미국 채권 시장이 서로 가계 측면에선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제 풀이를 시작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 소비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채권 시장이 지금 담고 있는 함의와 그 다음에 내년도 채권 시장의 전망을 좀 다각도로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실 채권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년도 방향 설정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 명확해지고 좀 명료했던 세미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김진아 연구원님이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